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어의 하기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편마다 성립 시기도 다르고 편집자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공자가 죽은 뒤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 논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제 논어는 이러한 죽간의 형태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고대 중국의 책 죽간이죠. 이것은 죽간의 모형인데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얇게 쪼갠 다음에 좀 불에 이렇게 구워서 수분을 빼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좀 얇고 긴 대나무 막대기를 얻을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는 보통 먹을 쓰지만 이런 대나무에는 먹을 쓰기에는 조금 미끌미끌할 것 같고 좀 묽겠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썼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오칠을 할 때 쓰는 그 칠액으로 이렇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있는 칠액으로 이 글자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죽간의 장점은 얼마든지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이 대나무 조각을 엮는데 내가 분량을 늘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대나무 조각을 연결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분량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글자가 틀리면 이 글자를 칼로 이렇게 살살 긁으면 이 칠액이 잘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기도 편했고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비해서 좀 제작이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종이가 발명되고 좀 대중화되기 전까지 한 2000년 동안 이 죽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는데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나름 첨단 기술이었던 셈이죠. 이 죽간의 유일한 단점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점이었는데요. 남자라면 모름지기 5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죽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 죽간 더미를 옮기려면 수레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책이라는 한자 자체가 이 죽간의 모양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에 쓸 때 한자를 쓸 때 왜 이렇게 그 불편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지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쓰려면 옷에 먹이 묻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글 쓰는 방향이 발전을 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 죽간을 보는 순간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죽간의 연결 방향이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이로 옮겼을 때도 이 글 쓰는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그대로 종이에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간을 이렇게 보통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 문명의 핵심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기편이라는 이름은 맨 첫 장이 하기시습지로 시작된 데서 첫 두 글자를 따온 것인데요. 나머지 19개의 편명도 모두 그렇게 첫 두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하기편의 제 1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왈, 하기시습지, 불역열호, 배워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뜻을 같이 하는 자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온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논어의 첫 장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자왈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왈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나중에 뭐 맹자나 순자, 묵자가 출연을 하지만 공자 시대, 특히 공자 학단 안에 선생님은 공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공자왈 하지 않고 자왈 이렇게 쓰고 자왈로 쓴 다음에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학이시습지 불역 열호. 여기서 그 학과 습, 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이 말씀설을 기쁘다에 뜨실 때는 열로 읽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냥 기쁘다도 아니고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구절부터 좀 남다르죠. 학습이 기쁘다니. 역시 공자는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먼 옛날에 태어났고 귀족이 아닌 하층민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글자도 잘 모르고 이런 주간더미를 봤는데 책인 줄도 모르고 불쏘시개로나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공자가 바로 그런 계급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숙량을이라는 이름의 하급 무사였는데 2명의 부인을 통해서 구녀 일남을 두었지만 그 하나 얻은 아들이 하필이면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맡길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나이 70세가 넘어서 이제 막 16살이 된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공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정식 결혼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공자세가에서 공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합을 했다고 썼는데요. 숙량을과 안시녀는 들에서 합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 흘이 바로 공자 아버지 숙량을이고 안시녀가 공자 어머니죠. 그래도 공자가 유교의 성인인데 야합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후대 학자들이 많이 곤란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노나라 곡부에 있는 니구산 근처에서 공자를 얻었다고 해서 공자의 이름을 구라고 했고요. 나중에 자를 중리라고 했는데, 이 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성인이 될 즈음에 따로 짓는 이름을 말을 합니다.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7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아버지와 합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그 유언을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무덤 위치를 공자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어떤 사람이 알려줘서 겨우 합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봐서 공자는 아버지의 집안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어머니 편모스라해서 어렵게 자라났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족들은 어려서 독선생을 들이거나 귀족 학교에서 다니기 때문에 학의 기쁨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공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울 때마다 기쁨, 열을 느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아주 공자는 거구의 사나이였습니다. 9척 6촌의 키가 달했다고 하는데요. 9척 6촌은 지금 단위로 계산을 하면 2m 16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 씨가 2m 7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장훈 씨보다도 조금 더 키가 큰 그런 거구의 사람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키도 크고 배움의 열정도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공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자가 배운 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자가 속한 집단을 유가라고 하는데, 공자가 유가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고 유가의 성격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는 원래 그 상례와 장례를 도맡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공자 엄마의 이름이 안징제인데, 이 안씨라는 성이 시신의 얼굴을 화장하는 데서 처음 유래된 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도 이 직업에서 유래된 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커시라든지 테일러시, 포터시 이러한 성들이 있는데, 동양도 마찬가지로 직업에서 유래된 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공자의 어머니가 당시 그 상례 일을 하던 유와 관련된 집안이었고, 그래서 공자가 처음부터 유의 집단에 속해서 자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타락한 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상례와 장례를 돕고 밤에는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시체 입속에 들어있던 보석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유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 공자는 그런 타락한 유를 선비의 의미로 바꿔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공자가 접한 학이 바로 육아의 예인 상례와 장례, 제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학과 상례, 장례, 제사가 좀 연결이 잘 안 되실 테지만, 옛날에는 이런 예식을 할 때 반드시 음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연주에는 반드시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가 들어갔고요. 또 제사의 경우에는 춤을 꼭 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영역들, 음악 연주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 춤, 이런 것들이 다 육아의 예에서 분화되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자가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쳤던 이 공자학단, 공자문화, 공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자학단에서는 보통 유계를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사라고 불렀는데요. 이 유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유계는 6가지 기회라는 뜻인데,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6과목을 의미를 합니다. 예는 기본적으로 상례와 장례, 제례를 치르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나름 수입도 담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악은 이 예를 익히기 위해서 필수였던 과목이죠. 예에는 반드시 이 악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보통 그래서 예라고 안 하고 예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 연주를 가리키는데요. 이 당시에는 가사집이나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노래와 함께 외워서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활쏘기를 말을 하는데요. 전쟁이 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사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활쏘기를 잘하려면 팔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리 힘도 길러야 되고 온몸을 단련해야 하는데요.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남과 점수를 겨룰 수도 있어서 아주 고대서부터 스포츠로, 점잖은 스포츠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스포츠지만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전쟁 훈련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는 전차몰이를 말을 하는데, 수레를 모는 방법을 말을 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직접 말을 타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남자도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로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요. 말하자면 지금의 자가용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라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할 텐데, 평소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용 수레인 전차를 몰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전차전이었는데요.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무슨 벌판에서 만나서 싸우자, 이렇게 예고하고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활쏘기와 함께 이 전차를 몰 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사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는 기본적인 문자와 이제 글쓰기를 말을 하는데요. 공자의 시대만 해도 국가의 공식 문서나 역사 기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만 해도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을 공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수집을 해서 모았고,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모은 것이 바로 시경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시지만 이제 공자의 손길이 닿았다고 해서 경으로 승격이 돼서 시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글쓰기 수업에도 이제 많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글쓰기를 배운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산수를 말을 하는데요. 사들이 하급 관리가 되면 창고 관리, 재물 관리, 가축 관리 업무 같은 것을 봐야 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숫자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토지 면적이라든지
곡식 수확량, 뭐 세금 계산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 춘추시대의 수학 수준도 생각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호 선생님은 여기에 더해서 산수뿐 아니라 천문 계산이나 날짜 계산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기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계의 과목을 보면 이 예와 악은 음악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어는 체육 시간, 그리고 서는 국어 시간, 수는 수학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유명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흔히 아카데미아라고 부르는 학교가 그것인데요. 플라톤은 고대 아테네의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다수결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대중의 손에 맡기는 것을 아주 혐오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톤은 훌륭한 통치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의 핵심을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떤 완벽한 도형의 변의 길이라든지 각을 계산하는 이 기하학이 변화하는 현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사유의 힘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선에 가장 가깝다고 봤는데요. 플라톤은 이 기하학을 모르면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여유를 가져야 했다고 봤는데요. 기하학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귀족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여유가 있는 귀족들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들 중심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BC 387년경에 플라톤이 설립한 이 아카데미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귀족 대상으로 한 학교였고요. 그래서 아카데미아는 따로 학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공자의 학단은 학비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는 논어에 나오니까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자 학단은 일반 서민들까지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의에 해당하는 학비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자 학단에서 유계를 가르친 것과 비슷하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도 여러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기하학, 산수, 천문학 이것은 수학 과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화성학 이것은 음악 과목이 되겠고요. 수사학과 문법 이것은 이제 국어 과목이고, 그 외에 체육 과목도 있었다고 하는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보면요, 거기 트로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그리스군의 파트로클로스라는 장군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례 기념 경기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이제 전차 경기, 활쏘기, 달리기, 창던지기, 레슬링, 권투 같은 경기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들 종목이 당시 귀족 청년들이 익혀야 하는 기본 체육 과목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전차 경주와 활쏘기는 공자 학단이 가르친 유계 중에 사와 이 두 과목과 정확하게 겹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전쟁도 전차전이었기 때문에 사와 어를 훈련받은 고대 동양의 전투 모습과 놀랄 정도로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시를 교육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에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시를 아카데미아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이 시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원형을 담은 시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져서 고대 그리스 청년들이 암송하고 인용했던 그런 시였는데, 이 시에 나오는 그리스 신들의 모습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결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들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신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악도 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이 플라톤의 생각이 그대로 중세시대의 기독교 신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 당시에 아테네에는 그 호메로스의 시에 나오는 주제들을 연극으로 공연을 하고 그것을 관람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연극 무대에 범죄자라든지 뭐 여자나 노예 같은 열등한 인간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고,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 영웅만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종류의 연극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국가에서는 모든 극작가들을 추방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예를 모든 학의 중심에 놓았던 것은 인간의 생활이 예에서 시작되고 예에서 끝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급도 상관하지 않고 교육의 문호를 개방했다면, 플라톤은 기하학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사유의 최고점에 있다고 봤고, 그리고 기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귀족에게만 문호를 개방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공직에 오르려면 교양과 함께 내면의 덕성을 갖춘 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플라톤은 귀족이 통치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교양을 익히는 동시에 특수한 그룹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 그룹에 가장 가까운 말이 19세기 영국에서 많이 쓰인 젠틀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와 플라톤의 6교시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공자가 기하학을 빼놓고 또 플라톤이 예를 빼놓은 것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 5과목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서양의 교육 방법이 많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학위편의 1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에 공자가 어릴 적에 소꿉놀이를 했는데, 그냥 소꿉놀이가 아니라 제기를 늘어놓고 어른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곤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자의 첫 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공자의 모습은 제사놀이를 하는 어린 공구입니다. 감사합니다.